또 친정 타령이야. 내가 자꾸 친정만 밝히니까가. 우리 집안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술에 취한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격해진 말다툼 끝에 남자는 여자의 배를 발로 차고 임신 7개월 된 배를 양손으로 감싸고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여자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임신 7개월 차의 정미라 34중학교 국어교사는 시댁 부엌에 홀로 서 있었다. 20명분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는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입덧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몸으로 종일 서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여야 했다. 미라야, 전이 너무 두껍네. 다시 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물도 간이 안 맞아. 도대체 친정에서는 요리를 못 배운 거니? 미라가 잠깐 의자에 앉아 쉬려고 하자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비아냥거렸다. 언니, 임신했다고 너무 약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애 둘 낳을 때 이런 적 없었는데. 우리 엄마는 임신 9개월까지도 농사일 하셨거든요. 맞아.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다. 미라야, 내가 교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시집온 이상 며느리가 우선이야. 친정 생각은 접어두고. 미라의 부은 발목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뜨거운 기름 냄새에 속이 뒤집혔다. 어지럼증이 몰려오며 손이 펜에 닿을 뻔했을 때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과일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언니, 과일 좀 깎아주세요. 라는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결혼 후 5년 동안 미라는 명절마다 친정에 가지 못했다. 며느리는 시댁이 먼저야. 내 엄마는 딸 하나뿐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말에 늘 억눌려 왔다. 이번만큼은 출산 전 마지막 명절이니 친정에서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남편 박도현은 비웃듯 대답했다. 또 친정 타령이야. 내가 자꾸 친정만 밝히니까 우리 집안이 무시당하는 거야.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체면 구기게 하지 마. 내가 여기서 얌전히 있어야 아이도 잘 태어나는 거야. 격해진 말다툼 끝에 도현은 분노에 차 미라의 배를 발로 찼다. 내가 자꾸 말대꾸를 해. 임신 7개월의 배를 직격으로 맞은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랫배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오며 그녀는 경련하듯 몸을 웅크렸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고 도현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미라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차가운 결심이 서렸다. 그날 밤 미라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이렇게 됐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아랫배에 둔한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도현이 괜찮다. 애가 튼튼하다며 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미라는 몰래 인터넷으로 임신 중
복부 타격의 위험성을 찾아보며 전율했다. 조기진통, 태반조기박리, 심지어 유산까지도 가능하다는 글들을 보며 손이 떨렸다. 결혼 전 도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대학 선배로 만난 그는 미라가 교생 실습을 나갈 때 우리 미라가 최고의 선생님이 될 거야 라며 응원해 주었다. 데이트할 때는 미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녀의 꿈과 가치관을 존중했다. 프러포즈할 때도 평생 너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게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첫 번째 변화는 결혼 6개월 후 부동산 투자 실패였다.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도현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말에만 마시던 것이 점차 매일 밤으로 그리고 폭언으로 이어졌다. 내 월급이 고작 300만 원인데 뭘 안다고 입 나불거려. 시댁에서 매달 용돈도 주고 명절 때마다 한복까지 사주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 친정은 가난하니까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집안은 품격이 있어. 이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었다. 미라는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순종적인 며느리라는 틀에 갇혀야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남편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는 게 미덕이라며 미라가 교사 일에 열정을 보이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특히 임신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 애엄마가 될 건데 직장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야지 라는 압박이 계속되었다. 도현도 애 낳고 나면 교사 그만둬. 우리 집안 며느리가 맞벌이하면 체면이 서지 않아 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오늘 일로 모든 게 무너졌다. 임신 7개월의 배를 발로 차는 남편. 아직도 아랫배가 쑤시고 아팠다. 순간 뱃속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공포에 휩싸였다가 작은 발차기를 느끼고서야 안도했다. 더는 참으면 뱃속 아이까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미라는 서랍에서 결혼 전 쓰던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5년간 봉인해두었던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 위에 검은 펜으로 선을 그으며 미라는 다짐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을 되찾겠다. 아이와 나를 지키기 위해. 명절이 끝난 월요일 아침 7시. 미라는 차분히 이혼 서류를 꺼내들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식탁에 앉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젓가락질하던 도현은 수저를 떨어뜨리며 당황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술이 깨면서 어젯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서서히 기억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 시간에 무슨 미친 소리야. 임산부가 어디 가겠다고 설치냐.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가 어디서 애를 낳고 키우겠다고 혼자서.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았습니다. 어제 일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임산부 폭행이에요. 야, 미라야. 도현이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술김에 정말 미안해.
내가 계속 친정 얘기만 하니까 화가 났던 거지.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늦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5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아이까지 위험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희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미라의 팔을 잡았다. 아이 아버지 없는 집에서 자라면 얼마나 불쌍한데. 내 친정에서 뭐라고 할 줄 알아. 이혼녀의 미혼모로 살 거야. 미라는 팔을 뿌리치며 단호히 말했다. 미혼모가 아니라 이혼모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폭력적인 아버지보다는 혼자라도 안전한 엄마가 낫다고 생각해요. 도현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다. 미라야,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술도 끊을게.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애를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제 배를 맞고 나서 밤새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며 잠도 못 잤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럼 도현이를 내가 단단히 교육할게. 별거라도 하자. 이혼까지는. 하지만 미라는 이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제 짐 가지러 올게요. 그때까지 변호사 선임해 두세요. 문을 닫고 나서는 미라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5년간 억눌려 있던 숨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오후 6시 학교 수업을 마친 미라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짐만 챙겨 시댁을 나섰다. 도현과 시어머니의 만류를 뒤로 하고 택시에 올랐을 때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윤혜정은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딸을 맞이했다. 미라의 파리했던 얼굴과 어제부터 익혔던 불안한 기운을 엄마의 직감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했다, 내 딸. 혜정은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이제라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줘서 고마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혜정은 미라가 명절마다 점점 말라가고 다크서클이 짙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생기가 없어지는 것을,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신혼이니까 적응해봐 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자책해왔다. 엄마, 저 정말 못된 며느리였을까요? 미라가 울먹이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넌 너무 착해서 문제였어. 혜정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5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서 명절 보낸 적 없이 참아온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난리 쳤을 거야. 그날 밤 미라는 어릴 때 쓰던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다. 오랜만에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편안히 누운 침대에서 뱃속 아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엄마의 스트레스가 줄어든 걸 알고 기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미라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성 조기 진통 위험이 있으니 안정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그 진단서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학교 동료들은 미라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같은 반 담임인 김선영 선생님은 선생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한 선생님 모습 보여주시는 게 진정한 교육이에요. 라며 격려했다. 무엇보다 미라를 기쁘게 한 것은 오랜 꿈이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혼 전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단편 소설을 썼던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친정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원고지들을 발견하며 미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임신부의 명절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첫 번째 글에는 그간 겪었던 모든 감정이 담겼다. 시댁에서의 억압된 나날들, 며느리로서 겪어야 했던 부당함,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자유에 대한 갈망까지. 친정에서 보낸 일주일은 미라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주었다.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임신복도 편안한 것으로 갈아입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휴식할 수 있다는 것이 천국 같았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미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둘이서 잘 해보자.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미라는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맞주편에 앉은 도현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아내가 과장하는 겁니다. 도현의 변호사가 말했다. 임산부라 예민해져서 벌어진 사소한 부부 간 다툼을 폭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제 의뢰인은 평소에 아내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하지만 미라 측 박정민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다. 재판부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진단서였다. 사건 다음 날 미라가 받은 검사에서 임신부 스트레스성 위험, 징후와 복부 타격으로 인한 일시적 자궁 수축이 명시되어 있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환자가 임신 후기에 복부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시댁에서의 녹음 파일이었다. 미라가 몰래 녹음한 시어머니의 폭언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며느리 주제에 친정 생각은 왜 해? 임신했다고 너무 예민한 척 하지 마. 우리 집안 체면 구기지 마. 세 번째는 명절 당일의 사진들이었다. 미라가 홀로 부엌에서 20명 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시누이와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담겨 있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시댁 친척들의 증언이었다. 도현의 사촌형 김민수 씨가 증인으로 나와 말했다. 그날 도현이가 술에 많이 취했고 미라 씨와 심하게 다퉜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도 놀랐습니다. 그 후에 미라 씨가 바닥에 앉아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도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건 단순한 넘어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하지만 박정민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재판부께서는 피고 박도현의 과거 행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5년 동안 원고는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미라가 직접 증언대에 섰다. 저는 5년간 명절마다 시댁에서만 보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혼자 지내셨죠. 임신 중에도 20명분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고, 마지막에는 제 배를. 목소리가 떨렸다. 제 배를 발로 찼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판사 이연희 부장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박도현의 행위는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또한 5년간 지속된 정신적 학대 역시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 위자료 8천만 원, 양육권 전담, 월 양육비 200만 원, 그리고 기존 거주지 아파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까지. 모든 것이 미라의 승리였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도현이 마지막으로 다가와 말했다. 미라야,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미라는 돌아보며 차분히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그 순간 미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자유였다. 6개월 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미라는 딸 지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 승소 후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마련한 이 작은 공간은 시댁의 큰 집보다 훨씬 따뜻했다. 무엇보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출산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혜정은 우리 미라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며 손을 꽉 잡아주었다. 지우가 태어나는 순간 미라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인생이 시작이구나 라고 느꼈다.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밤마다 이에 3시간마다 깨어나는 수유, 기저귀 갈기, 그리고 끝없는 울음소리. 때로는 정말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특히 지우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던 날 밤에는 혼자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대신 친정에서 조리를 하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고, 복직 전까지는 글쓰기에 전념했다. 임산부의 명절 일기로 시작된 연작은 점점 확장되어 며느리의 해방일기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로 발전했다.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지 2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문학출판사에서 출간을 제안한 것이다. 편집자 이수진 씨는 요즘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며느리 문화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그려내신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평가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향이 일었다. 온라인 서점 리뷰에는 내 이야기 같다. 읽으면서 계속 울었다.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날은 특별했다. 사회자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물었을 때 미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임신 7개월에 배를 맞았을 때였어요.
그 순간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송 이후 출판사로 전화가 쇄도했다. 전국의 며느리들, 특히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로부터였다.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상담센터에 전화했어요. 저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복직 후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다. 동료 교사들은 미라를 용감한 선생님으로 불렀고, 학생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여학생들이 선생님처럼 당당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미라는 뿌듯함을 느꼈다. 수업 중에도 미라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국어 시간에 가정 관련 소설을 다룰 때 가정에서의 성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학생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냈다. 한 여학생이 선생님, 결혼해서도 자기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미라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너희들은 꿈과 사랑, 둘 다 지킬 권리가 있어. 라고 답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갔다. 교사 월급 300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 그리고 책의 인세까지 합치면 혼자서도 충분히 지우를 키울 수 있었다. 도현은 처음 몇 달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려 했지만 법정 강제 집행으로 해결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미라 앞에 도현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다. 미라야.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우 좀 보고 싶어서. 한 번만. 미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면접 교섭권은 법원에서 정해진 대로 하세요. 월 2회 법정 대리인 동석하에서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 사이에. 도현이 말을 잊지 못했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이제는 지우 아버지로서만 만나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상처도 없었다. 단지 냉정한 현실, 인식만이 있을 뿐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미라 자신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지우와 함께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거나, 친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거나, 혼자 카페에 앉아 글을 쓰거나, 모든 선택이 자유로웠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놀라웠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우울해지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지우와 함께 친정에서 보내는 평화로운 명절, 어머니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지난 추석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다. 미라가 직접 요리를 해서 어머니를 대접한 것이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요리할 차례예요. 혜정은 딸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 해가 지나고 미라의 두 번째 책 싱글맘의 행복 수업도 출간되었다. 이번에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느낀 솔직한 감정들과 현실적인 조언들을 담았다. 전국의 싱글맘들에게서 감사 편지가 쇄도했다. 그 중 한 독자의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와 함께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혼자라서 무섭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미라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최근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겨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미라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희망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첫 번째 강연에서 미라는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5년간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걸요. 강연 후 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20년간 참아왔는데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이제 정말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명절마다 눈물로 얼룩졌던 기억들은 이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라가 존재할 수 있었고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명절은 지우와 함께 친정에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낼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정미라로서 말이다. 그리고 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용감한 엄마였다. 무엇보다 지우가 자랄 때는 절대 어머니처럼 억압받지 않도록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키우고 싶었다. 지우야,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미라가 웃으며 물었을 때 지우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반긋 웃어주었다. 그 미소가 미라에게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이제 미라에게는 두려움 대신 기대가 가득했다. 지우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 앞으로 쓸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여성들.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다. 정미라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